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에 거주 중인 박정일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박정일 할아버지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75세 노인입니다. 요즘은 점점 기력이 쇠퇴해 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그래도 생전 처음으로 오로지 휴식만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니 지나온 제 인생을 돌이켜 볼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기력이 쇠약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나마 제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쌀로 유명한 전라도의 시골에서 삼남일녀의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둘의 아래로 막내인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집안의 장손이었던 큰형과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둘째 형,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나 온 집안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막내 여동생. 그 가운데 애매하게 끼어 태어났던 저는 유독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께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탓인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는 가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던 저는 유산으로 부모님의 땅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농과 거의 쓸모가 없어 방치되었던 외진 곳의 땅이었죠. 나머지 땅과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갔고요. 형들은 자신들은 농사에 관심 없다며 물려받은 논들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곳엔 저 혼자만이 남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기지도 않고 씩씩하지도 않고 말 주변도 없던 저와 왜 결혼했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마음속에 애정이 많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것들을 줄 사람이 없어서 썩 외로워 보이더이다. 내가 가족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는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측은지심, 아이 사람이. 그럼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 줬다는 거야? 왜요? 고맙죠? 그럼 고맙고 말고 당신 그 착한 마음이 사람 하나 살렸구먼. 가족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던 아내는 정말로 제게 5명의 아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로 아들 둘과 딸 하나, 아래로는 셋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이렇게 5남매를요. 저는 5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애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릴 적 제가 부모님께 애정을 갈구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는 시켜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쭉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제 나이 38살, 막내딸이 고작 3살이던 때 아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입맛이 없다고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애들하고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가면 어찌하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을 떠요. 어서 일어나서 다 장난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달란 말이오. 하지만 잠든 듯 누워있는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죽은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운 날이 제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3일장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저는 더 이상 슬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직 어렸던 5 아이들은 틈만 나면 저를 찾아댔죠. 저는 우선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고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논에 나가 농사를 짓고 집 앞 텃밭에서 애들 먹일 야채들을 심어 키우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인 후엔 아직 어린 막내딸을 손수 업어서 재웠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당시 14살이었던 큰아들 구현이었습니다. 아버지, 막내 잠은 제가 재울 테니까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제가 식사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놈이 얼마나 어른스럽던지요. 한창 자기도 밖에서 뛰어놀고 싶었을 텐데 구현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달려와 동생들과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구현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안 갈래요. 아버지,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구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을 소리 하고 있어. 너희 아비 보면 몰라?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나를 자식 등쳐먹고 사는 애비로 키울 셈이냐? 잔말 말고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도 가거라. 알겠어?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아무 말 마라. 많이 배워서 너는 나처럼 손에 흙 묻히는 일 말고 번듯한 회사 떵떵거리면서 다니란 말이야. 이놈아. 물론 저는 농사일이 회사를 다니는 일보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제 자식들만큼은 어쩔 수 없는 집안 환경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인 저인데 그런 제 아들이 저와 똑같이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제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절대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구현이는 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구현이가 대학까지 가길 원했지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으니 이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싶다는 녀석의 뜻을 더 이상은 꺾지 못했죠. 지금 직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버지, 이제 정말 속상해 하실 일 없어요. 그리고 곧 고3인 구일이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대학은 걔처럼 똑똑한 애들이 가야죠. 저는 그런 구현이에게 그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구현이의 말대로 둘째는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비록 제 형과는 다르게 집안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서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는 공장에서 만난 참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구일이는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첫째 뒤를 따라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와 다섯째인 딸 둘도 모두 결혼을 했고 제 곁에 하나 남은 건 넷째인 구희였습니다. 구이, 너도 네 형제들처럼 네 살길 찾아서 가라. 시골에서 괜히 애비 때문에 남아있을 필요 없어. 제가 좋아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농사일이 체질에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 이건데 지금 와서 다른 일을 찾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 걱정은 마세요. 5 남매 중 유일하게 첫째처럼 속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어요. 넷째는 그렇게 저와 함께 농사일을 같이 하다가 5 아이 중 마지막으로 선을 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넷째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5명의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그제야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모두 끝마친 것 같았죠. 넷째 내외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난 날,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드디어 구이마저 가정을 이루었다오. 며느리도 얼마나 예쁘고 선한지 몰라. 내가 분가하라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시아버지 모시고 살게 된 게 참 좋다고 어찌나 예쁘게 얘기를 하던지. 우리 첫째, 며느리랑 잘 맞을 것 같아. 둘 다 참 심성이 고운 것이 말이야. 당신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아했을 텐데 이제 애들은 다 제 짝을 찾아서 갔는데
정작 내 곁엔 당신이 없구려. 사진 속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아내는 그걸 이제 알았냐며 금방이라도 제게 장난을 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간이 아주 늦도록 사진을 쓰다듬으며 대답 없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후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70이 가까워져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속 알맹이는 젊었을 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 겉모습은 늙그막한 노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살면서 겪은 우여곡절들을 생각하면 그만큼의 세월이 느껴져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기도 했죠. 제 인생의 우여곡절들은 대부분 제 자식들 일이었습니다. 첫째와 넷째는 어릴 때와 같이 참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죠. 며느리들도 제 지아비를 닮아서인지 참 착한 효부였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과 딸 둘이었어요. 똑똑했던 둘째 아들은 처음에 사업을 몇 번 말아먹더니 점점 술에 찌들어 살더군요. 일은 돈이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나가는 듯 했고요. 오죽했으면 둘째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며 도망을 갔을 정도였어요. 이혼 후 둘째는 점점 더 망가져 각종 유흥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제게도 종종 돈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저 돈 좀 꿔주세요. 한 100만 원만요. 또 너 지난달에도 50만 원이나 빌려갔잖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만 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맨날 집에서 술만 퍼먹는 거 아니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 사업할 때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잔소리예요? 그래놓고 지금 푼돈 빌려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예요? 유세라니.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계속 잔소리하는 게 유세 떠는 거지 뭐야. 그래서 돈 빌려준다고요? 만다고요? 첫째와 넷째가 알면 주지 말라며 난리를 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이혼까지 당하고선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둘째에게 돈을 주던 걸 결국 큰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입출금 내역이 남아있는 제 통장을 보고 말이죠. 큰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핥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추석날 가족 모두가 모인 앞에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둘째, 너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500이나 해줬는데 아버지한테 그동안 계속 돈을 나 몰래 빌려갔어? 야, 이 망할 자식아.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경마장 가지 말라고 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힘들게 고생하신 아버지께 죄송해하지 못할 망정 돈을 뜯어가긴.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함부로 해도 둘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모두 큰애 말엔 꼼짝을 못했거든요. 첫째가 윽박지르자 오빠가 혼나고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셋째가 웃으며 거들더군요. 내가 바꿀 저거 언제 한번 큰오빠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았다. 정신 좀 차려, 인간아. 저러니까 둘째 새언니가 도망가지. 박경숙, 너도 똑같아. 너 이번에 다단계 하다가 사기당해서 매제가 모은 돈 홀라당 날렸다며? 매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울며불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돈 해달라고 한 거.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매제한테 싹싹 빚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오늘도 매제도 여기 안 온 거잖아. 뭐야, 그걸 큰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했지. 내가 큰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창피하게. 너 아버지한테 말 똑바로 안 해? 아버지가 그런 거 말씀하실 분이야? 다 넷째가 봤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경숙이는 동생인 넷째를 흘겨보더군요. 넷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저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큰아들을 애써 말려보았습니다. 막내딸은 집이 멀어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다 같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데 더 이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연아, 그만하거라. 오늘은 명절 아니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들도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어. 아버지께서 계속 애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쟤네가 더 버릇없이 구는 거잖아요. 돈도 이제 해주지 마세요. 저 진짜 속상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선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섭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딴 한심한 짓들 해대면 이제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거 또 한 번 내 눈에 띄어봐. 알았어? 니들이 자식이야? 아버지께 효도하고 용돈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막말하고 돈을 뜯어가?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큰아들의 으름장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고요. 결국 둘째와 셋째는 입을 대빨 내밀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렇게 그해 추석 분위기는 엉망이 된 채로 끝났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제가 생계를 꾸린답시고 정작 자식들의 인성교육엔 신경을 못 쓴 건가 싶어서요. 왜 이렇게 집안이 개판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이후 둘째와 셋째, 그리고 다섯째마저 제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안부 연락도 뚝 끊겼죠. 돈 이야기가 아니면 제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명절 때에는 큰아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짧게나마 제 집에 왔다가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식은땀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첫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 첫째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지동이 아빠가 그이가요. 첫째 아들이 지방 공장으로 며칠간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던 제 큰아들 구현이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구현이의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이라도 예, 아버지 하면서 제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선 그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구현이의 휴대폰은 사고가 날 적에 반파된 구현이의 차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저는 첫째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첫째의 죽음을 들은 그날부터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복통과 배탈까지 계속돼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거든요. 늙고 노쇠한 제 몸은 결국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나마 하루에 2번씩 저를 챙기려 번갈아 가면서 들른 두 며느리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첫째 발인을 겨우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누구보다 든든했던 큰아들의 관을 보며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된 삶을 살아온 구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죠. 구현아. 내 큰아들 구현아. 네 엄마가 널 처음 낳았을 때 엄청난 우량하라며 넌 장차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얼마나 들떠서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넌 정말로 내겐 가장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 내가 살면서 너에게 얼마나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른단다. 뭐가 그리도 급해서 죽을 날 받은 이 아비보다 먼저 간 거냐?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가거라. 가서 먼저 간 네 엄마 만나서 여기서 생전 못 부린 응석도 부리고 해. 내 안부도 좀 전해주고 잘 가거라. 잘 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지옥 같은 불행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친딸처럼 제게 사과왔던 큰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남해의 친정으로 내려갔죠. 큰아들과의 사별로 인해 저와는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해로 내려가기 전날 큰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힘으실 때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선 도저히 둘을 데리고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괜찮다. 난 괜찮아. 가서 구현이 없다고 힘들다고 밥 거르지 말고 애들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키우고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마음 쓰지 말고 가서 잘 지내렴.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제가 울면 떠나는 큰며느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봐서요. 큰며느리는 넷째 며느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곤 집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이제 정말로 큰아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여간 자꾸만 복부가 답답하고 설사가 잦더니 결국 혈변까지 나오더군요. 아무리 몸이 노쇠했다지만 이건 무슨 일이 나도 낫구나 싶어 저는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검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연락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항문 쪽에 큰 용종이 보인다고요. 재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더군요. 제 속의 용종은 악성이었어요. 대장암이었죠.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손을 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하더군요. 개복 수술 후에도 전부 제거하기가 힘들 거라고요. 제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며 덤덤히 제 상태를 설명해주는 의사의 얼굴이 마치 저를 데리러 와서 명부를 잇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지더군요. 넌 죽는다. 넌 죽는다. 이렇게요.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달려온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마 넷째 며느리가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큰 며느리를 시작으로 둘째와 셋째, 멀리 살던 다섯째까지 전부 늦게나마 집으로 모이더군요. 분위기는 숙연했어요. 다들 제 소식을 이미 들은 것 같았죠. 그때 처음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이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재산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쓸모없었던 땅 재개발 확정돼서 토지 보상금 좀 받으셨다면서요. 4억 7천인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나눠 가질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제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일주일 전, 아까 말씀드린 예전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그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던 땅 기억하시나요? 그 땅에 재개발이 확정되어 돈을 좀 만지게 되었거든요. 제가 죽고 나면 언젠가는 자식들도 알게 될 일이라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때도 아닌 그 순간 둘째가 꺼낸 겁니다. 저는 적어도 아무리 자식들이 개망난이어도 제 병원 소식을 알게 되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죽는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유산을 먼저 달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저는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넷째 이어진 행동에 가족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 또한 너무도 놀라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죠.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바로 넷째가 둘째 뺨을 냅다 후려친 겁니다. 게다가 한 대로는 안 되겠는지 2대, 3대를 연달아 갈겨버리더군요. 아이 자식이 미쳤나? 감히 형을 쳐? 형, 넌 형도 아니야. 개자식아, 큰형이 죽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막 나간다 이거지.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거기다 대고 유산 이야기를 꺼내? 아이고, 넷째야 그만해라. 그만해. 저는 그런 넷째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말렸죠. 그렇게 그날 모임은 엉망이 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아내와 큰아들이 참 보고 싶었어요. 그 뒤로 둘째와 셋째, 그리고 막내는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도박 끊고 진짜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이번에 좋은 동업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잘만 투자하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셔야 마음 편히 가시지 않겠어요. 아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아빠, 나 좀 도와줘. 저번에 몰래 가져다 쓴 돈 사실 아직 다 못 갚았단 말이야. 이번에 다 못 채워 넣으면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대. 일단 한 번만 살려주라. 아빠, 나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어. 합의금 안 물어주면
나 진짜 깜빵 갈지도 몰라. 애들 아빠가 난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절대로 안 도와주겠대. 아빠, 막내딸 깜빵 보내고 싶어? 아니지? 제발, 아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제 자식들이고 제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잘못되는 꼴을 보면 제가 마음 편히 떠날 수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무기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증여세를 물게 될 거라며 둘째 놈이 먼저 차용증을 쓰고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늙은 제가 뭘 합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리고 2달 뒤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채소를 뽑으며 소일거리라도 하고 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니 그만 제가 정신을 잃고 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은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아버님이 어떻게 되시는 줄로만 알고 깨어나셔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내외도 눈물을 훔치더군요. 병실에 내 남매와 큰 며느리가 전부 모여 있었어요. 들어보니 제가 쓰러진 뒤 3일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놀란 넷째가 가족들을 모두 병원으로 부른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멍하니 병실 천장을 향해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걸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제 말을 들은 자식들 모두 2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진심이세요, 아버님? 하지만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요. 그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죽는다는 게 참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이 애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니 나 죽기 전에 딱 하루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구나. 큰 산도 있고 바다도 파란 강원도 같은 곳으로 말이야. 내 소원이다. 넷째 내외와 큰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둘째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진짜 노인네 가지가지하네. 뭐라고? 형, 지금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넌 좀 닥쳐봐. 저번부터 형한테 자꾸 바락바락 대드는데 너 진짜 그러다 내가 언젠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아버지, 지금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몇 번이나 병원이니 집이니 불려다녔는지는 알아요?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사람 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넷째는 전처럼 둘째에게 달려들듯 으르렁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딸 둘도 글쎄 둘째 편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박후이 너 저번부터 왜 자꾸 둘째 오빠한테 나대? 네가 뭐 큰오빠 대신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웃겨, 진짜. 그리고 아빠, 몸도 그렇게 아픈데 가긴 어딜 가. 가서 하루 종일 아빠 수발 들면서 힘든 건 전부 우리 몫인데. 진짜 염치 없게. 아빠 지금 이러는 거 민폐야, 민폐. 그래, 아빠. 나도 여기 올라오는 데만 4시간인데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빠 죽으면 장례식 때도 또 올라와야 하잖아. 듣다 못한 큰 며느리가 소리치더군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세 분 다 제 남편 죽은 이후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 재산 3분이 다 싹 다 긁어가고 나서 더 이상 아버님께 나올 돈이 없는 거 아니까 아예 안부 전화도 한 통 없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거참 형수님. 아니, 이봐요. 우리 형 죽고 나선 아줌마 남남 아닌가? 저번부터 왜 자꾸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아, 당신도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떨어질 콩고물이 좀 있나 간보고 있구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다 죽어가는 우리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도 죽었는데. 그만들 해라. 듣다 보니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더군요. 제가 자식들을 바르게 키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못 키운 것 또한 내 잘못이니까 언젠간 정신 차리겠거니 싶어 계속 도와줬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막대 먹은 연놈들아. 네 아비가 죽기 전 소원이라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 내가 염치가 없어? 내가 너희 갓난쟁이 때 아프면
농사짓다 말고 너네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똥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면서 수발을 들었다. 너희 중 내 손 안 거치고 큰 놈이 있어? 내 시간 안 빼앗고 내 수발 없이 큰 놈 있냐 이 말이야? 어디 내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건방지게 그런 말을 짓거려? 처음으로 제가 버럭하자 그제야 그 망할 놈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표정은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지만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넷째네만큼 나한테 잘한 게 바로 네 형수다. 네 놈들이 내 돈이나 뜯어내려고 혈안이 됐을 때 말이야. 둘째는 제 말에 큰 며느리와 넷째를 괜히 노려보다가 휙 하고 병실을 나가 버리더군요. 둘째가 나가자 셋째와 막내도 제 오빠를 따라 나가 버렸고요. 허탈하더군요. 제가 저런 놈들이 여태 제 자식이라고 끼고 살았습니다. 어찌나 허탈했던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버님, 울지 마세요. 여행 우리끼리 가요. 네, 형님 말씀대로 우리 넷이서 가요. 아버님, 속초로 갈까요? 아니면 강릉? 둘째와 셋째, 다섯째는 결국 끝까지 연락이 오질 않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뒤 우리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그날 본 울산 바위의 절경이 어찌나 멋지던지요. 저는 숙소의 벤치에 앉아 그 웅장함을 한참 동안 멍하니 올려다보았죠. 모든 일이 다 더섭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일주일간 제가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넷째와 며느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고 왔다. 동네 이장 내외한테 증인 서달라고 부탁까지 해서 말이야. 그래, 내가 이번에 쓰러져 보니까 내가 살아봐야 한 6개월이나 더 살까 말까 하는 듯 싶구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 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 내 가족은 여기 있는 너희랑 우리 큰 손주들 뿐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자식들에게 여태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식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이었죠. 사실 제가 받은 토지 보상금이 4억 7천이 아닌 9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마을 이장이 제게 그러더군요.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무시를 안 받아. 자식들한테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전부 이야기해주지 마. 처음엔 그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금액을 요구해대는 자식들. 특히 둘째를 보니 왠지 일리가 있는 말 같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때 그 돈을 아껴 놓지 못했으면 분명 어떻게 해서든 그년 놈들이 남은 돈을 죄다 털어갔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유언장에 작성한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우선 제가 죽으면 나오는 생명보험금의 수혜자를 전 큰며느리 앞으로 돌려두었어요. 본래 제 실비보험금은 큰아들이 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죽은 후 큰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나면서도 그 금액만큼은 자신이 꼭 내고 싶다며 억지를 부리며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큰며느리가 수혜자가 되어도 제 사후에 다른 자식들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리고 시골의 집과 노는 평생 저와 살며 농사를 짓던 넷째 앞으로 돌려두었고 나머지 재산은 두 손주와 넷째 앞으로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아가씨들이 그걸 그대로 가만둘까요? 요새는 자식들이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던데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해준 방법이 있었거든요. 노인인 제게 어려운 내용이라 몇 번이나 외우긴 했지만요.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둘째와 셋째 그리고 막내를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오기 싫다며 짜증을 내던 그들은 제가 유언장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불이 나게 앞다투어 저희 집으로 오더군요. 그들은
하이에나 같은 얼굴을 하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제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내용을 다 들은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너희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재산을 떼어줬잖니. 그동안 빌려준 돈들 말이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얼른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구나. 아버지, 그건 빌려준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지금 내 돈 다 갚던가. 아빠, 그 큰 돈이 지금 내가 어디 있어? 나 지난달 갯돈도 못 내서 동네 여편 애들이 눈치 준단 말이야. 그래, 아빠. 나도 얼마 전에 그 돈으로 카페 차려서 돈 한 푼도 없어. 가족끼리 왜 그래? 정 없게. 새 연놈은 기겁을 하며 두 손을 내젓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큰 돈을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준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가족이냐? 나를 다 죽어가는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야. 저번에 그 돈뿐 아니라 그동안 빌려준 돈들 이체 내역 내가 전부 갖고 있다. 지금 당장 그 돈들 다 갚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널 위해서 네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모르고 지 형수한테 뭐 아주.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돈들 갚기 싫으면 당장 증여세 과세까지 낼 생각해라. 내가 불이익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증여로 싹 다 신고해버릴 테니까 과세 물기 싫으면 너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던가. 딱 일주일 준다. 제 말에 다들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야금야금 빌려간 돈만 해도 상당했기에 분명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3명 다 지난번 제게 빌려간 금액만 해도 1억이 넘어가니까 말이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증여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요. 지금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아다 투자했는데 제가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아빠, 나 아빠한테 돈 빌린 거 남편이 모르단 말이야. 저번에 다단계 사기 먹은 돈도 겨우 다 채워 넣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빌려. 한 번만 봐주라 아빠. 내가 아빠 죽을 때까지 옆에서 수발 들고 다 할게. 아빠, 오빠랑 언니 말이 맞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아빠 죽기 전에 진짜 자식들 큰일 나는 걸 보려고 그래. 셋째와 막내는 울기까지 하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넷째와 며느리들을 시켜 그놈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번갈아 걸려오는 놈들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제야 놈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더군요. 이윽고 세 사람은 또다시 저와 넷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증여세 낼 돈을 빌려달라고요. 정말 이놈의 자식 놈들은 어찌나 이렇게 한심하게 자란 건지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우선 둘째는 급한 불을 끄려 동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웬걸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던 지인은 그대로 둘째가 투자한 돈을 들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애초부터 사기를 칠 계획으로 둘째에게 접근했던 거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며 자기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넷째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물론 자긴 더 이상 둘째를 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말도 함께요. 셋째는 사위에게 어떻게든 제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숨기려다 돈이 나올 곳이 없자 동네 여자들끼리 들던 갯돈을 횡령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큰 돈을요. 그마저도 얼마 안 돼서 잡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제발 돈을 갚아달라고 전하고 왔지만 글쎄요. 그동안 자식 놈들을 위한답시고 그렇게나 돈을 해다 날라줬는데 돌아오는 건 폐륜뿐이었네요. 남의 돈을 제 돈처럼 가져다 썼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너희를 어디서부터 잘못 키웠나 했더니 계속 너희들이 잘못될까 싶어 돈이든 정이든 다 퍼주고 오냐오냐 키운 것부터가 잘못인걸. 내 이제서야 깨달았다. 콩밥을 먹든 뭐라든 너희들 알아서 해. 정신 좀 차려라. 이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고 사고를 쳐대는데 매일 아침 카페를 제 시간에 열 수나 있었겠습니까? 당연지사 운영이 엉망이니 매출도 점점 떨어졌겠죠. 최근에도 술에 잔뜩 취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며 고성을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마침 그 모습을 본 막내 사위에게 내쫓겨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자식 놈들의 소식을 들으며 마냥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 부모로서 해줄 일이 이것뿐인걸요. 그동안 그나마 편하게 살아왔던 건 다 그들의 울타리였던 아버지인 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깨닫고 부디 세상은 너희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줬으면 좋겠네요.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지금 스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넷째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거든요. 괜히 제 병수발을 들느라 40이 넘어 겨우 가지게 된 아이를 유산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꺼져가는 생명 때문에 피어오를 새순을 꺾으면 안 되죠.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니까 넷째 내와 마찬가지로 큰며느리 또한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남해로 오시라고 자신과 손주들과 함께 살자던 큰며느리의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큰며느리도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창창한 젊은이 앞날을 제 병수발을 듣는데 단 하루라도 낭비시킬 수는 없죠. 그래도 큰며느리와 두 손주 그리고 넷째 내외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교대로 저를 찾아온답니다. 덕분에 같이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 특히 동년배 노인들이 효자효부라며 절 그렇게나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엔 젊어서 농사만 짓느라 못 해봤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툴게나마 시를 써보기도 하고 산책로에 피어있는 들꽃을 그려보기도 하죠. 이젠 하도 남는 게 시간이라서요. 사는 동안 너무도 바빠 하늘의 구름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자연의 것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둥바둥 살았을까 싶어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서요. 사실 요새 기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겠죠. 지금 이 글도 제 부탁으로 우리 큰며느리가 저를 위해 대신 써주고 있답니다. 옆에서 글을 쓰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까지가 제 보잘것없는 75년간의 인생이었습니다. 워낙 바보같이 살았던 터라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게 고작 조금 있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벌을 준 거네요. 돈이라는 게 뭐기에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말 주변이 없다 보니 제가 청취자 분들의 시간을 지루하게 만든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혹시 이 재미없는 글을 끝까지 들어준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래도 당신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동안 잘 살아왔고 수고했다고 한 번씩만 응원해 주세요. 그럼 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 동안 그것들을 읽는 일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가 박정일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박정일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박정일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박정일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